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채운 다음 그 돈을 갚기 위해 스스로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재정적 광기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몇 달 안에 파산하게 만들 순환 논리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자체 중앙은행을 통해 그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미국이 없는 돈으로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는 세계 최대의 금융 속임수이자 글로벌 경제의 기반입니다. 문제는 이 속임수가 얼마나 영리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려면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채의 본질은 차용증서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구매자에게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국채는 미국의 완전한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2세기 넘게 그 신뢰는 미국이 해마다 적자를 내고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항상 채권을 사줄 구매자가 있을 거라 확신하며 운영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이 시스템은 공화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전쟁 후 신생 미국 정부는 군인들과 공급업체, 프랑스 같은 외국 후원자들에게 갚지 못한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새로운 채권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전략은 성공했다. 미국은 채무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미국은 차입, 기존 채무 재융자, 신규 채권 발행이라는 순환 구조에 갇히게 되었다. 채권은 미국 금융의 생명선이 되었다. 진정한 변혁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 (Fed의) 창설과 함께 찾아왔다. 그 이전까지 미국 은행 시스템은 혼란스러웠고 금융공황과 붕괴에 취약했다. 연준은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부채 유지 파트너 역할도 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재무부는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연방준비제도는 개입해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국채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미국은 자국 부채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은 셈이었다. 연준은 단순히 화폐를 창출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71년 이 수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때까지 미국 달러는 금과 연동되어 있었다. 외국 정부들은 이론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지출과 국내 프로그램으로 미국 부채가 급증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근본 위제를 폐지하며 달러와 실물 자산 간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이후 달러 가치는 오로지 신뢰와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구매 의지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순수한 종이, 순수한 믿음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 재무부는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 즉 외국 정부, 연금기금, 은행들이 이를 매입한다. 그러나 수요가 주춤할 때면 연방준비제도 Fed가 직접 개입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새 돈을 창출해 숫자를 입력해 존재하게 만든 뒤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연준은 수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며 사실상 허공에서 창조한 돈으로 정부 지출을 조달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사들인 셈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이 말이 터무니없고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에서 돈을 창조해 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 지원금이 우편함에 도착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대가가 따른다.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가 아닌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을 통해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다. 전문 용어를 걷어내고 오늘날 이 속임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미국 재무부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미래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채권들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중국과 일본 같은 외국 정부, 투자펀드, 은행, 연금기금, 보험사 등 다양한 구매자들이 사들인다. 그들은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매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구매자는 이들 중 어느 쪽도 아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다. 여기서 마술이 펼쳐진다. 연준은 국채를 사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저축을 털 필요가 없다. 단순히 디지털로 돈을 창출하기만 하면 된다. 연준이 채권 매입을 결정하면 대차대조표에 숫자를 추가하고 그 자금을 판매자에게 이체한다. 그렇게 새 돈이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차입하고 연준은 매입하며 이 순환은 계속된다. 외부 세계에겐 미국이 보이지 않는 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는 이론적 과정이 아니다. 지난 세기 모든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작해 시스템 안정을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매입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더 큰 규모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며 긴급 지출과 경기 부양 수표를 지원했습니다. 이 채권 트릭이 없었다면 미국 정부는 대규모 증세나 지출 삭감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차액을 메우기 위해 자국 중앙은행에 의존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명백합니다. 정치인들은 납세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준의 매입으로 자산 가격이 지지받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당분간 여전히 국채를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한다. 패자는 일반 시민들이다. 시스템이 매끄러워 보이지만 숨겨진 대가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채권 매입을 위해 새 돈이 창출될 때마다 기존 화폐의 가치는 희석된다. 상점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저축은 잠식되고 임금은 뒤처진다. 인플레이션은 채권 트릭을 가능케 하는 조용한 세금이다. 또 다른 결과는 의존성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부채는 30조 달러 이상으로 쌓여 있다.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외국 정부들은 한때 미국의 차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 열의는 사그라들고 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보유량을 줄여왔다. 글로벌 신뢰가 이동함에 따라 미국은 점점 더 자체 중앙은행에 의존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화폐 발행,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신뢰가 깨질 경우 더 큰 취약성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국들은 항상 부채를 통해 권력을 투사해왔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운드화가 세계적 지배력을 잃고 부채 부담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해군과 식민지 건설을 채권 산더미로 조달했다. 1700년대 프랑스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과 화폐 조작에 의존했지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혁명으로 이어졌다. 역사는 이 패턴을 분명히 보여준다. 부채는 제국을 부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임수는 신뢰를 잃게 된다. 미국이 아직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특별한 이점 때문이다. 달러는 세계의 준비 통화다. 석유는 달러로 가격 책정된다. 글로벌 무역은 달러로 결제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가장 안전한 준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 이는 독특한 순환 구조를 만든다. 미국이 부채를 발행하면 세계가 이를 구매하고 달러는 지배력을 유지한다. 이는 금이나 토지가 아닌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진 금융 제국이다. 그러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대안을 모색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금을 비축하고 있으며
달러화 탈피 논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가 미국 채권이 더 이상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속임수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채권 속임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는 추상적인 회계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일상을 형성한다. 당신의 예금 계좌, 식료품 구매비, 주택담보, 대출. 정부가 연방준비제도 페드과에 부채 매입을 요청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이 창출됩니다. 돈이 더 많이 만들어질 때마다 당신의 달러는 조금씩 가치를 잃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도둑질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도둑질입니다. 현금과 임금을 보유한 일반인들로부터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 계층으로의 조용한 부의 이전입니다. 이 환상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가 안전하고 달러 가치가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지속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환상이 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정부 부채를 메우기 위한 화폐 발행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저축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렸습니다. 1970년대 닉슨이 근본 위제를 폐지한 후 달러 가치는 폭락했고 미국인들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속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수년간의 양적 완화와 팬데믹 경기 부양책 이후인 지금도 우리는 그 위기들의 메아리와 물가 상승, 주택버블, 취약한 시장을 목격하고 있다. 진정한 위험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취약성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미국은 더 많은 부채를 국내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PED에 대한 의존도 증가, 더 많은 화폐 발행,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 세금을 의미한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과도한 차입으로 몰락한 모든 제국의 운명을 맞닥뜨릴 것이다. 갚아야 할 대가가 다가온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채권 속임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정부가 스스로에게 차입함으로써 어려운 선택을 회피하는 방식, 그리고 그 비용이 항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누가 집권하든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채권 속임수는 당파적이지 않고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제국이 붕괴할 때까지 가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기계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인가? 금융교육이란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 정부 부채가 공짜가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숨겨진 세금이고 신뢰만이 안정과 붕괴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방벽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재정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이 있는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저축이 살아남는가? 국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연금, 모기지, 월급에 내재된 위험을 이해하는가? 이 속임수가 무너질 때 대가를 치르는 건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영국은 한때 채권으로 제국을 유지하다가 신뢰가 무너졌다. 프랑스는 혁명에 휩쓸리기 전 채무에 빠져 허우적댔다. 이제 미국이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 끝없이 차입하고 자체 채권을 매입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환상을 팔고 있다. 그러나 망상은 끝이 난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인가이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다.